이 불꽃과 함께 우리의 삶은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타버린 명품 옷더미 위로 결혼 반지가 금속성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 별존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의 냉담함이 그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자위하며 보낸 15년. 야근과 주말 세미나에 대한 그녀의 거짓말을 믿어온 15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문자 메시지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샤워 중이야. 세상에 진짜 남자를 느끼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 어제 그 사람의 한심한 노력은 웃음만 나오더라. 오늘 아침 주방 식탁 위에서 진동하던 그녀의 핸드폰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수신인은 성현. 그녀의 연락처에는 한올산업의 상사인 강성현 전무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이 꽤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태산건설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39살의 평범한 가장이죠. 저는 집을 짓고 배관을 고치고 전기 시스템을 정비하며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고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방에서 커피 잔을 입술에 댄 채 그 문구들이 머릿속에 낙인처럼 찍힐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서연은 위층에서 또 다른 중요한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강성현의 호텔방에서 열릴 내 아내의 가짜 신음소리가 가득할 미팅이겠지요. 웃기는 건 제가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몸을 만질 때마다 그녀가 움찔하던 모습. 갑자기 운동에 집착하며 내가 본 적도 없는 값비싼 란제리를 사 모으던 모습들 말입니다. 때때로 그녀는 나를 마치 밟지 말아야 할 오물처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심증과 확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들고 지난 몇 주, 아니 몇 달간의 메시지를 훑었습니다. 이 추잡한 관계는 작년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었더군요. 제가 그녀의 벤츠리 수료와 매주 받는 스파 비용을 대기 위해 추가 근무를 뛰는 동안 그녀는 강성현에게 문자를 보내 그가 나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까짓 작은 건설 현장 몇 개 관리하는 게 대단한 줄 알아. 하지만 성현 씨, 당신은 제국을 건설했잖아요. 민준이의 손은 늘 흙먼지 투성이지만 당신 손은 깨끗하고 강하죠. 민준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해요. 당신과 있을 때만 나는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현 씨, 우리 언제까지 숨겨야 하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이제 지쳐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자학이라 부르든 잔인함이라 부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정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불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돈도 없고 세련되지도 못하며 서연의 고상한 취향에 맞지 않는 한심한 패배자라도 되는 양 취급하는 그 태도 말입니다. 글쎄요. 그 한심한 패배자가 이제 몇 가지 수단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나는 지난 3시간 동안 서연이 소유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면을 짜듯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모든 명품 드레스, 웬만한 집 월세보다 비싼 구두들, 그리고 장모님이 내 무능함을 비웃듯 사주었던 보석들까지 그 모든 것을 마당에 있는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바비큐 파티라도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제가 제 결혼 생활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남은 결혼 반지를 잿더미 속에 던져 넣는 순간 서연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주방 창문을 통해 그녀가 룸미러를 보며 화장을 고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어디에 다녀왔는지 내게 할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그녀는 수년간 다듬어온 가짜 미소를 띠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강성현과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떠있는 그녀의 핸드폰을 앞에 두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네, 서연아. 너는 어땠는데? 그녀는 핸드폰을 슬쩍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낄 뻔했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만요. 민준아,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다고? 지난 3시간 동안 내 설명들을 읽었는데 아주 상세하던걸. 특히 내 잠자리 실력이 어떤지, 나랑 닿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말이야. 그녀는 핸드폰을 뺏으려 했지만 내가 먼저 낚아챘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너랑 강성현이 내가 이걸 얼마나 늦게 눈치챘는지. 내 멍청함을 비웃는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더라. 그 부분만큼은 너희 둘 다 맞았어. 서연의 가짜 평온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핸드폰을 함부로 볼 권리는 없어. 권리? 웃음이 나오네. 나는 내 스스로도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넌 8개월 동안 상사랑 붙어 먹으면서 우리 사생활을 속속들이 까발렸는데 내가 선을 넘은 거라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민준아, 제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냐. 성현 씨랑 나는 그냥 뭐? 정신적 교류를 하다가 육체적으로 넘어간 것뿐이라고?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실망인지 깨닫고 다른 대안을 찾은 것뿐이야?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겁을 먹어야 마땅하니까요. 내 옷들 다 어디 있어? 그녀가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랄까. 나는 마당 쪽을 가리켰습니다. 가서 봐봐. 그녀는 테라스 문으로 달려가 연기를 내뿜고 있는 잿더미와 타버린 옷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신음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 다 태웠다고, 민준아? 저게 다 얼마짜리들인데. 미쳤어? 돈이 문제야? 우리 결혼 생활만큼이나 가치 없는 것들이잖아. 나는 그녀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참, 저 더미 맨 위에 특별한 걸 얹어뒀어.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나는 문 앞에서 멈춰 선 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할게. 민준아, 기다려.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상담도 받고. 뭘 할 수 있는데. 서연아? 소통 능력을 키울까? 신뢰를 다시 쌓아. 내가 성현이에 대해 안다는 것, 호텔 방들. 지난 8개월간 네가 내뱉은 모든 거짓말을 다 안다는 것만 기억해. 그리고 이것도 믿어도 좋아. 난 이제 네가 비웃던 그 멍청한 남편으로 살 생각 없으니까. 나는 밖으로 나와 트럭에 올라탔고 그녀를 현관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그녀가 마당으로 달려가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 건지려 애쓰더군요. 찾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태웠으니까요. 핸드폰이 진동하며 서연의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아, 제발 집으로 와. 우리 어른답게 이야기하자.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른은 8개월 동안 배우자를 속이지 않아. 어른은 상간남 앞에서 배우자를 조롱하지 않지. 하지만 한 가지는 맞아. 우리 대화가 필요해. 곧 연락할게. 나는 도시 반대편에 사는 동생 현준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보다 2살 어린 현준이는 정비사로 일하며 서연이를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내게 경고하려 했지만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듣지 않았던 겁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현준이가 문을 열며 내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모두가 알던 사실을 너도 알게 됐나 보네.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 당연하지. 근데 먼저 말해줘. 그냥 쫓겨나서 비참하게 온 건 아니라고. 나는 오늘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준아, 형을 잘 알잖아. 집을 나온 건 시작일 뿐이야. 현준이의 집은 서연이가 나에게 버리라고 강요했던 것들로 가득한 박물관 같았습니다. 벽마다 스포츠 기념품이 붙어 있고 빈 맥주병이 장식품처럼 놓여 있었죠. 수십 년 된 낡은 소파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뭐야? 현준이가 맥주 한 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 여우 같은 여자한테 제대로 갚아주는 거 맞지? 당연하지.
하지만 먼저 내가 상대해야 할 놈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강성현에 대해 아는 대로 다 말해봐. 현준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놈? 아주 잘 알지. 부잣집 의사 마누라랑 결혼해서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아. 우리 연봉 합친 것보다 비싼 벤츠를 끌고 다니지. 더 없어? 들리는 소문에 그런 짓이 한두 번이 아니래. 와이프 몰래 바람 피우는 게 습관인데. 항상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만 건드린대. 뒤탈 안 생기게 조용히.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말이야. 아주 영악한 포식자 같은 놈이지. 나는 1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져 강성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링크드인은 그의 경력을, 페이스북은 그의 아내 혜원과 찍은 완벽한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더 조사하니 그의 사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강성현은 45세 결혼 12년 차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내 혜원은 정말로 유명한 대학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SNS는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들처럼 거짓말로 가득 찬 곳이죠. 이 남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를 만나서 안녕하세요. 당신이 8개월 동안 속인 여자의 남편입니다라고 통성명이라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내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이 나보다 그를 그토록 우월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남에 있는 한울산업본사로 향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빌딩은 기업의 성공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서연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나 같은 사람은 투명인간이 되는 그런 곳이었죠. 나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47분, 강성현이 빌딩에서 걸어 나왔고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내연남을 실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갖춘 듯 했습니다. 훤칠한 키, 내 트럭보다 비쌀 것 같은 맞춤 정장. 돈이나 일 걱정 따위는 해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자신감. 서연이 나를 선택하는 대신 결혼하고 싶어 했을 법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른 기업인들과 점심 식사를 하더군요. 대화 내용을 들을 순 없었지만 창문을 통해 그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거침없는 몸짓, 웨이터에게 짓는 여유로운 미소. 그리고 끊임없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 아마 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겠지요. 저 남자가 내 적입니다. 내 삶을 앗아가고 내 아내에게 내가 충실할 가치가 없는 남자라고 세뇌시킨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를 관찰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성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오만했고 핸드폰 관리에 부주의했으며 돈과 지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몰락을 가져올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강성현과 서연의 일상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서연은 친구 지수의 오피스텔에 머물며 내가 얼마나 끔찍한 남편인지 떠들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강성현은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저 조용히 사라질 비참한 남편 중 하나라고 생각했겠지요. 둘 다 틀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한울 산업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강성현의 아내 혜원이 혼자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하고 지쳐 보였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혜원 원장님 맞으시죠?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직은 모르는 사이입니다만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나는 허락도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서로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오래전부터 두려워하면서도 예상했던 대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죠? 그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전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원장님은요? 몇 달 됐어요. 어쩌면 더 오래됐을지도.
그녀가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성현 씨는 자기가 철저하다고 믿지만 전혀 아니에요. 잊지도 않은 야근, 주말 세미나, 핸드폰을 보며 짓는 그 역겨운 미소까지.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왜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겁쟁이니까요.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게 내 삶을 송두리째 부수는 것보다 쉬웠거든요. 이전처럼 그냥 알아서 끝나길 바랐던 거죠. 이전에도 있었나요? 성현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저 이번 상대가 가장 오래 가고 있을 뿐이죠. 그녀가 나를 측은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내도 그에게 특별한 존재는 아닐 거예요. 그저 자기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멍청한 여자들 중 최신판일 뿐이죠.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어떡할 생각이죠? 혜원이 물었습니다. 둘 다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묻고 싶은 건 저를 도와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들이 우리에게 준 배신감과 모욕, 비참함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만든 그 모든 것을 뺏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은 제가 짜겠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도움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혜원은 오랜만에 누군가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바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제 제안을 고민했을 것이고 자리에 앉기도 전에 눈빛으로 결론을 말해주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불법적인 일은 안 됩니다. 제 병원에 해가 되는 일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강성현의 재산 절반을 챙겨서 깨끗하게 이혼할 겁니다. 좋습니다. 법을 어기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나는 1시간 동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혜원은 경청하며 가끔 질문을 던지거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영리했고 세련된 외모 뒤에 잔혹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강성현과 서연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삶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제 누군가 받아쳐줄 때가 됐죠. 제 계획의 1단계는 서연의 인맥에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했습니다. 평판을 망가뜨리는 것이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고통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는 공인중개사인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떠들기 좋아하는 드라마틱한 여자였죠. 나는 일요일 오후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두 사람 좀 안 좋다면서요. 안 좋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지수 씨. 실례인 줄 알지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서연이랑 강 전무 관계 알고 있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제가 끼어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알고 계셨군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는 챘지만 서연이가 직접 말한 적은 없어요. 얼마나 됐죠? 몇 달 됐나 봐요. 성현 씨 이야기를 자주 했고 분위기도 달라졌거든요. 전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진 줄 알았죠. 그녀가 필요한 걸 다른 데서 찾았으니까요.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확신이 있었다면 말했을 텐데. 거짓말이죠. 그녀는 그저 방관한 겁니다. 지수 씨, 부탁 하나만 하죠. 서연이가 지금 당신 집에 있다는 거 압니다. 그녀가 나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겠지만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20분 동안 서연의 불륜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지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뒷담화 소재가 될 만한 사실들을 골라서 말이죠. 얼마나 오래됐는지, 서연이 나에 대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친구들 모두를 속이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포장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서연이는 모두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했어요. 지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차갑고 소홀해졌다고, 자기를 아껴주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대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는 동안 그녀가 상사랑 침대에서 뒹굴었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당연히 안 했겠죠. 지수 씨,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서연이가 역사를 새로 쓰기 전에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으며 확신했습니다. 지수는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 흥미진진한 진실을 퍼뜨릴 것입니다. 내일이면 여론은 완전히 뒤집힐 테죠. 2단계는 혜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강성현은 개인 노트북을 집에 두었고 혜원은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이메일과 SNS 계정 권한이었습니다. 확실한 거죠? 화요일 밤 혜원의 펜트하우스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성현은 또 다른 야근 중이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린 훔치거나 해킹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기록할 뿐이죠. 혜원은 나를 강성현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온통 그의 성공을 과시하는 상패와 사진들로 가득한 자아도취의 공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혜원은 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이었죠. 배신을 하면서도 참 오만한 놈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강성현은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는데 부주의했습니다. 수년간 저지른 수많은 불륜의 흔적들이 이메일과 사진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빌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러 여성과의 미래 장면을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담긴 폴더였습니다. 거기엔 최근 서연과 찍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세상에, 혜원이 남편과 내 아내가 찍힌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승리 전리품처럼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강성현 같은 남자들은 늘 이래요. 자신의 정복기를 기록하고 싶어 하죠. 나는 혜원이 망을 보는 동안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서연과의 불륜뿐만 아니라 수년간 자행된 포식자 같은 행태들이 모두 담겼습니다. 이제 이걸로 뭘 할 거죠? 그들에게 선택권을 줄 겁니다.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해 두 사람의 커리어를 끝장내든지 말입니다. 그들이 순순히 따를까요? 둘 다 너무 오만해서 제가 정말 실행에 옮길 거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제 엄포를 무시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닫게 해줘야죠. 다음 날 아침 나는 익명 계정으로 강성현과 서연에게 동일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 사진, 이메일, 호텔 영수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48시간 내에 각자의 배우자에게 자백하고 관계를 청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증거들은 공개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이메일마다 사진 한 장씩을 첨부했습니다. 음란한 것은 아니었지만 호텔 로비에서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엔 충분했죠. 1시간도 안 되어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이 이메일 뭐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거야. 이건 협박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봐. 뭐라고 할 건데? 남편이 내 불륜 증거를 가지고 자백하라고 한다고? 행운을 빌게. 민준아, 제발. 우리 잘 해결할 수 있잖아. 성현 씨랑 나는 별거 아니야. 그냥 잠깐 실수한 거야. 8개월 동안 이어진 실수가 어딨어. 상간남 앞에서 남편을 조롱하고 우리 부부의 은밀한 침실 이야기까지 까발리는 게 실수라고?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성현 씨랑 끝낼게. 상담도 받고 다 할게. 이미 늦었어, 서연아. 넌 내가 충실할 가치가 없는 남자라고 결정했을 때 내 선택을 한 거야. 이제 결과를 감당해. 서연의 전화가 끊기고 1시간 뒤 강성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봐, 한심한 친구. 당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지금 불장난하는 거야. 그래? 내가 보기엔 곧 타 죽을 건 당신인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 전화 한 통이면 당신 경력, 명성, 인생 전부 다 끝내버릴 수 있어. 재밌네.
그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 하려는 일이거든. 당신은 아무것도 아냐, 김민준. 그저 성공의 열등감을 느끼는 노가 닥군일 뿐이지. 서연이는 당신 같은 놈이랑 결혼한 게 인생의 실수라고 했어. 진짜 남자가 필요해서 나한테 온 거라고. 진짜 남자가 자기 마누라 몰래 바람을 피우나? 진짜 남자가 자기 직원들을 이용해 먹나? 진짜 남자가 불륜 사진을 전리품처럼 모아두나? 참 대단한 진짜 남자네, 강성현 씨.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 당신이 우습게 보던 사람에 의해 인생이 뒤집히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봐. 당신 세계가 무너질 때 이 통화를 꼭 기억하라고. 나는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48시간이 지났지만 두 사람 모두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내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이제 3단계로 들어갈 때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한올산업의 모든 임직원, 이사회, 그리고 인사팀에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심플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제보. 증거 첨부. 이메일에는 강성현 전무가 부하 직원들과 맺어온 부적절한 관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3년간의 기록,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그의 불륜 이력에 대한 회원의 진술서가 포함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권력 남용의 관점으로 서술했습니다. 강성현은 단순히 아내를 속인 게 아니라 회사를 소송 위험에 빠뜨리고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메일은 서연의 회사 인사팀에 발송되었습니다. 고객사 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기업 윤리 위반에 대한 내용이었죠. 세 번째 이메일은 주요 경제지 기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기업 임원의 추문과 권력 남용 스캔들은 언제나 좋은 먹잇감이죠. 정오가 되자 두 사람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서연이 소리 질렀습니다. 나 지금 대기 발령 당했어. 내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알기나 해? 잘 알지. 드디어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이잖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 전 재산을 다 뺏어버릴 거라고. 어떤 변호사로, 무슨 돈으로? 내가 듣기로 넌 이제 무급 정직 상태라던데. 강성현의 전화는 조금 더 침착했지만 분노는 더 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군.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지금은 당신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거야. 이사회에서 당신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고 하더라고. 아직 끝난 게 아냐. 맞아. 이건 시작일 뿐이지. 나는 전화를 끊고 회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훨씬 홀가분하네요. 성현 씨가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길래 이미 불륜 사실 다 알고 이혼 소송 접수했다고 하니까 금세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후회는 없으시죠? 이 일을 너무 오래 미뤘다는 후회뿐이에요. 변호사가 이 정도 증거면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대요. 고마워요. 원장님도 강성현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날 저녁, 현준이와 뉴스를 보는데 관련 소식이 보도되더군요. 대기업 임원의 직장 내 추문과 보직 해임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강성현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와, 형. 현준이가 맥주 잔을 들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해냈네. 그 금수저 놈을 한 방에 보냈어.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야.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이 폭풍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을걸. 다음은 뭐야? 다음은 그들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실체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거지. 주말 동안 나는 강성현과 서연의 불륜 행적을 기록한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선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타임라인을 정리한 곳이었죠. 강성현의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했고 두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서연의 다른 친구들인 혜진, 미란, 수진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그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친구들을 속여왔는지 진실을 알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냉혹했습니다. 혜진은 페이스북에 서연을 이기적인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미라는 모든 SNS에서 그녀를 차단했습니다. 서연의 결혼식 들러리였던 수지는 내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서연의 인맥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삶을 질투하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스캔들을 씹어대듯 그녀의 몰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서연이 현준이네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제발, 이제 그만해. 나 직장도 잃었어. 친구들도 다 나를 벌레 보듯 하고 밖에도 못 나가겠어. 참 아이러니하지? 행동엔 책임이 따른다는 게 말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잖아. 네가 우리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건 다르고 8개월 동안 매일 나를 속였잖아. 내 연남이랑 나를 비웃었지.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심하는 나를 정신병자 취급했어. 넌 내가 사람을 믿는 능력 자체를 파괴했어.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더 나쁘다고? 그녀는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민준아, 나 실수한 거 안다고. 실수? 서연아, 넌 실수로 상사랑 잠자리에 든 게 아니야. 실수로 그놈한테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고 매일 내 얼굴을 보며 거짓말하면서 그놈이랑 미래를 설계한 건 선택이었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해야 멈출 건데? 내가 나에게 했던 짓을 네가 똑같이 느끼길 원해. 믿었던 사람에 의해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 모욕감과 배신감이 어떤 건지 내 뼈에 새기길 원해. 그래서 내가 다 잃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면 그럼 넌 행복해? 나는 한때 사랑했던 내 성인 시절의 전부였던 여자를 바라보며 오직 멸시만을 느꼈습니다. 글쎄 서연아. 한번 지켜보자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성현과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성현은 여전히 돈과 권력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있었고, 나는 그 착각을 부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이 찾아낸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강성현은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 왔습니다. 호텔 숙박비, 레스토랑 식사비, 선물 비용 등을 모두 한울산업의 접대비로 처리했더군요. 기술적으로는 임원 전결권이라 횡령 입증이 까다로울 순 있어도 명백한 회사 규정 위반이자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내게 완벽한 협상 카드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나는 강성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내가 자기를 협박하거나 매수하러 온 줄 알고 만나준 모양이었습니다. 한울산업의 임원실층은 대리석과 고급 목재로 치장되어 방문객에게 위압감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강성현의 사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었죠. 내 연봉보다 비싼 풍경이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로 들어갔을 때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일어서지도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승전보를 울리러 온 영웅이라도 된 기분인가? 아니요,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듣고 있지. 나는 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2년간 당신의 지출 결의서 사본입니다. 당신의 여러 미래 상대들과 함께한 호텔 및 식당 영수증들과 대조해봤죠. 강성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책상 위에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회사 돈을 개인적인 유흥비, 특히 직원들이나 유부녀들과 호텔을 다니는 데 썼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증거 있나? 영수증, 카드 명세서, 그리고 당신과 당신 파트너들을 기억하는 호텔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확보했습니다. 나는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3월 15일 메리어트 호텔 한울 산업 접대비로 청구됐더군요. 하지만 고객은 없었죠, 강 전무님? 1247호엔 당신과 서연이뿐이었으니까. 강성현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몸을 숙였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당장 사임하세요.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아내와 당신이 이용한 여성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횡령한 회사 돈을 전액 변제하세요. 거절한다면 이 자료들은 검찰, 국세청, 그리고 언론사에 바로 넘길 겁니다. 당신은 횡령으로 실형을 살게 될 거고, 아내는 이혼 소송에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겁니다. 이 바닥에서 당신이 다시 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강성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그 여자 잠자리에서 별거 없었어. 열정적이기만 했지 특별한 건 없었다고. 그 정도 수고를 들일 가치는 없었지. 그런데 왜 만났습니까?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당신 같은 놈이랑 사는 여자를 뺏는 게 재미있었거든. 더 나은 남자를 찾으려고. 안달이 난 여자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꼴이 볼만했거든. 그가 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알고 싶어? 당신이 자기 비위 맞추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한심한지 비웃으면서 내 품에 안겨 있었어. 당신이랑 사는 건 충직한 개랑 우리에 갇혀 있는 기분이라고 하더군.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내가 알던 사실을 확인해 줬을 뿐입니다. 당신들 둘 다 구제불능의 쓰레기고 서로에게 딱 어울리는 짝이라는 사실 말이죠. 우린 어울리는 짝이지. 그래서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서연이랑 나는 계속 만날 거야. 내 명성이나 커리어를 망칠 순 있어도 그녀가 당신 대신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못 바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서연이는 사흘 전 나에게 전화를 해서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멈춰달라고. 자기 인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주 강조해서 말하더군요. 뭐든지 하겠다고요. 강성현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미뤄왔는지, 그녀가 특별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들을 어떻게 만나왔는지, 애초에 그녀와 미래를 함께할 생각 따위는 없었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강성현 씨. 그녀는 당신이 가진 돈과 지위, 그리고 나로부터 도망칠 구실을 사랑한 거죠. 하지만 이제 당신에겐 줄 게 없는데 그녀의 충성심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거짓말 마. 내가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당신 전화를 받은 게 언제죠? 당신이 먼저 연락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연락한 적이 최근에 있었나요? 강성현의 얼굴이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실체를 본 거죠. 권력을 이용해 약한 여자들을 조종하는 포식자의 모습 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자리를 잃으면 그녀에게 당신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의 책상 위에 명함 한 장을 올렸습니다. 내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조용히 사임할지 아니면 공개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지 48시간 내에 결정하세요. 어느 쪽이든 한올 산업에서의 당신 커리어는 끝입니다. 나는 문으로 향하다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강성현 씨. 서연이가 이 말을 전해달라더군요. 이제 애송이들이랑 노는 건 지쳤다고. 진짜 남자를 만날 준비가 됐다고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강성현의 무너지는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예전처럼 보이지 않을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를 남겨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틀 후 강성현은 일신상의 사유와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사임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는 사표를 수리했고 임원 지출 규정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연은 서울을 떠나 연고가 없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통된 지인들을 통해 듣기로는 강성현이 사임한 후 몇 주간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돈과 권력이 사라지자마자 순식간에 파탄났다고 하더군요. 박혜원 원장은 이혼에 성공했고 강성현의 재산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을 지킬 용기를 줘서 고맙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현준이네 집에서 나와 도시 반대편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태산건설에서 수석 매니저로 승진했고 1년의 독신 생활 끝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수개월간 나를 괴롭히던 분노는 서서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서연과 강성현이 묘사했던 그 비참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상상보다 강했고 그들의 평가보다 영리했으며 그들의 꿈보다 위험한 남자였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멀리 갔다고 복수는 배신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믿었던 이에게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나를 그저 넘어야 할 장애물로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하는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서연과 강성현은 자신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이든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자신들을 무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했죠.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 타인의 삶 또한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가끔 당신이 가장 우습게 보던 사람이 당신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